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복습은요? 복습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원래 첫 번째 복습할 때 그 수업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노트나 암기 카드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걸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뭘 봐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 기본서를 봐야 되나? 요약집 봐야 되나? 문제집을 봐야 되나? 그런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과정부터 수업하는 내용을 일단 차근차근 정리해서 꼭 남겨두기 바라요. 그리고 이 기초서는 너무 열심히 볼 책이 아니에요. 기초서에다가 너무 많이 적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초서는 기초과정만 보고 얘는 땡칠 그런 책이라서 여기다 열심히 줄 긋고 이렇게 해봐야 별로 소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나 암기 카드에 잘 정리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수업했던 내용을 좀 한번 해봅시다. 먼저 민법은 뜻이 뭐였죠? 중요한 건 이때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끄떡끄떡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리해서 외운 내용을 말하는 시간이 복습이에요. 다시 민법은 뜻이 뭐라고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 다음에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민법은 공법에 해당한다, 사법에 해당한다. 사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관계라는 게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말하는 것이어서 법 교범의 특성상 법률 관계는 세자, 뭐가 있다는 거죠?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률 관계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었죠? 걔가 뭐였죠? 걔는 인간관계.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한 게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는 법 외적인 생활 관계를 말하는 것이어서 인간관계는 세자, 역시 뭐가 없다?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의 뜻이 뭐였죠?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의 뜻이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때 분쟁 해결의 기준 세 가지 있었죠. 분쟁 해결의 기준 세 가지가 법률, 관습법, 조리. 그래서 맞는 게 1조라 그랬어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꼭 세 가지 외워두기 바랍니다. 분쟁 해결의 기준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법률, 관습법, 조리. 그다음 법률 관계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아도 일정한 순서를 거친다 그랬어요. 이거 제가 매매 계약 가지고 설명했죠. 갑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 이게 뭐죠? 청약의 의사표시. 을이 1억 원에 사겠다,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계계 사실이어서 얘는 뭐라 부르죠? 법률 사실. 그다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매매 계약은 얘는 법률 요건에 해당하고,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 이건 권리 변동의 결과니까 얘는 법률 효과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일단 순서 중요하죠.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그 다음 법률 요건, 그 다음 법률 효과. 항상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 세 개 중에서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죠?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을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요 법률 요건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와 뭐 있어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요 두 가지로 나누는 구별 기준은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의사 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다시 요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걸 쭉 늘어놓고 보니까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더라. 그럼 이건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다음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거 늘어놓고 보니까 의사 표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뜻이 뭐였죠? 법률 행위 뜻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그랬어요. 다시 법률 행위는 뜻이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는 겁니다. 법률 행위를 만들어낸 개념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당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때 취소 의사표시 하나 하면 되죠. 매매계약 체결할 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되고, 회사 만들 때도 정관 작성이라는 의사표시 이외에 주무관청에 허가받고 설립등기 같은 거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요 취소하는 행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회사 설립 행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의사표시였죠. 제가 이쪽에서 설명한 기억나요? 그때? 이쪽에서 이렇게 사람이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 하나가 바로 뭐다?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법률행위는 뜻이 뭐라고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그랬고, 법률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원하는 대로, 바랬던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다시 이 법률행위가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되죠. 그 요건 두 가지가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이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그러니까 성립 요건은 말 그대로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건 세 가지였는데 뭐 있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일단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졌어요. 그럼 이 법률행위는 뭐 했다고 말하죠? 성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이 법률행위는 불성립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요 불성립의 경우에는 성립조차 하지 않은 거니까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효력 요건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즉 유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효력 요건인데, 이 효력 요건도 첫 번째 당사자에 대응하는 이게 능력이죠. 당사자가 뭘 갖춰야 돼요? 능력 세 가지 갖춰야 되죠. 능력 세 가지가 뭐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갖춰야 되고, 또 법률행위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 네 가지가 요게 확가적사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다음 세 번째 의사법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효력 요건까지 다 갖추었다면 이 법률행위는 이제 뭐하게 되죠? 유효.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겁니다. 그럼 이 법률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 이때 말하는 무효는 넓은 의미의 무효여서 취소도 포함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쪽에 와서 법률행위는 뜻이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인데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추어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추어서 이 법률행위가 뭐 해야만, 유효해야만 실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이건 차근차근 이런 말로 할 수 있어야 되죠. 불성립은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것. 그다음 무효는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게 무효입니다. 그러면 요 무효에 관한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에 관한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유추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한쪽의 규정을 성질이 비슷한 다른 쪽에 끌어다 쓰는 걸 유추 적용이라 그래요. 그 성질이 비슷할 때 끌어다 쓰는 걸 유추 적용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무효와 불성립은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효는 적어도 무슨 요건을 갖춘 거예요? 성립 요건을 갖춘 거고, 불성립은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거니까 둘은 성질이 같다,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죠. 따라서 무효에 관한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주로 배웠던 게 이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내용을 주로 배웠어요. 먼저 법률행위의 목적하고 똑같은 단어 두 자 있죠. 뭐죠? 목적하고 내용 똑같은 말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내용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이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이란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법률 효과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법률행위 목적이 나오면 갑은 뭘 해줘야 될까, 을은 뭘 해줘야 될까, 이걸 찾으면 바로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법률행위 목적은 먼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다 확정돼야 돼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행기에 와서 확정할 수 있으면 이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될까요? 이행기에 와서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다. 그럼 이행기에 와서 확정할 수 있으면 이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되죠? 유효.
이행기에 와서도 도대체 무엇을 이전하고자 하는지,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행기까지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대금 지급해 줄 건지 확정할 수 없으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행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행기를 기준으로 갑이 을한테 무엇을 이전해 주고 을이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확정 통과됐어요. 그다음 검토하는 게 뭐죠?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건물을 을한테 판 거예요. 그럼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라는 게 법률행위 목적인데, 요 을은 매매 대금 지급하는 거니까 이건 금전 채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이행 지체만 있고 이행 불능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건 물건 인도 채무인데, 물건 인도 채무는 이행 지체도 있고 이행 불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어요? 이런 게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다만 상대방에게 생긴 신뢰에게 손해를 물어주는 경우 있죠. 그 제도 이름 뭐죠? 그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때 제가 그랬던 그림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고, 갑 위에 제가 뭘 썼죠? 갑 위에다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거 쓴 거죠. 그럼 갑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다는 걸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을 옆에는 뭐가 있었죠? 을 옆에는 선의 무과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을은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다는 거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다는 걸 을은 몰랐고,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선의 무과실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체결한 계약이 유효라고 생각해요, 무효라고 생각해요? 유효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믿고 을이 들인 돈, 이게 뭐죠? 선의 무과실 밑에 뭐 있었죠? 신뢰이익損. 이런 게 잘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훑어보고 이러면 절대 생각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손으로 다 이렇게 필기를 해보고 그래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생각이 나면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할 수 있으면 100% 득점이고요. 근데 그 들을 때뿐이고 끄떡끄떡만 하고 그다음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문제는 하나도 안 풀려요. 또 문제 풀다가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 외울 때 확실하게 정리해서 외워야 돼요. 그냥 1년 내내 학원에 오면 개근상은 줄 수 있죠. 1년 내내 오면 개근상은 줄 수 있는데 절대 합격증은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불행한 경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머리 남는 거 별로 없고 떨어지고 그러면 가장 불행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해서 꼭 외운다. 이걸 2달 동안 해야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안 하고 지나가면 또 안 하는 것도 습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달 동안 안 한 사람이 갑자기 1월달 기본서 받고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달 안 했으면 안 한 것대로 그냥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2달 동안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트나 암기 카드를 통해서 정리해서 반드시 외우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러면 원시적 불능인데 갑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을은 선의 무과실이어서 신뢰에게 손해를 입은 겁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되죠. 이 제도 이름 뭐죠? 요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다시 이 제도 이름 뭐라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래서 살펴본 조문이 있는데 535조예요. 535조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크게 3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한 줄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다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게 이게 후발적 불능이죠. 그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대신 성질이 바뀌죠. 어떻게 2가지로 나누죠? 그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누죠. 그 후발적 불능이 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중매매였었어요. 그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무슨 문제로 바뀌죠? 채무불이익 문제로 바뀌죠. 그래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도자 해지할 수 있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1일에 태풍 불어서 박살난 거예요. 이건 건물 소유권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죠. 그럼 이때는 갑의 채무도 소멸하고 을의 채무도 소멸해서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걸 갑이 무엇을 부담했다라고 말하죠? 위험을 부담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법률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다음 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바뀌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 부담 문제로 성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성이란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무슨 불능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가능성 통과됐다. 그다음 검토하는 게 뭐죠? 적법성. 여기서 두 개 공부했는데 단속법규하고 효력법규 공부한 겁니다. 단속법규하고 효력법규. 먼저 단속법규 위반 사례로 공부한 얘가 뭐예요? 단속법규 위반 사례로 공부한 게 뭐죠? 이게 신고하지 않고 그다음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판매한 거. 그러면 이게 식품위생법에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건 행정상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법규는 뜻이 뭐였죠?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거죠. 어디에만?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거니까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효력법규 예로 공부한 게 있죠. 효력법규 예로 뭐 공부했죠? 돌팔이. 두 자로 말하면 뭐고? 야매지 야매. 그러면 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은 단속법규다, 효력법규다. 얘는 효력법규죠. 그래서 효력법규는 뜻이 뭐였죠?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그럼 일단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그랬으니까 행정상 단속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으니까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의 효력까지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무슨 불능이 뭐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효력법 기반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효력법 기반이 아니면 적법성이라는 걸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배웠던 게 사회적 타당성인데요. 사회적 타당성에서 103조 조문 어떻게 돼 있죠? 이게 그 복습할 때 갈수록 목소리가 줄어드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했다가 갈수록 목소리 나만 복습하는 거예요? 다시 103조 조문 어떻게 돼 있죠? 선량한 풍소 해봐요 자꾸.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아는 법률행위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말 없죠. 그냥 무효로 한다고 딱 끝나죠. 그러니까 얘는 무효로 한다고 딱 끝나니까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 그런 걸 무슨 무효라고 그러죠? 절대적 무효. 그다음에 요 반사적 법률행위 대표적 예로 공부한 게 그게 첩계약이었죠. 첩계약. 그러니까 첩계약 사례 설명하면서 세 가지 용어가 세트라 그랬는데 그 세트인 용어 세 가지를 말해 보세요. 첫 번째. 또 그 세 가지가 잘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용어를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야 뭐 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딱 필요한 용어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 거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갑이 배우자 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첩계약을 맺고 여편에게 건물 하나 증해 준 겁니다. 그러면 첩계약과 같은 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서 이런 건 뭐라 부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건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에 요 첩에게 아파트를 하나 증해 준 거, 건물을 증해 준 거. 이건 여섯자로 뭐라 그러죠? 요게 불법 원인급여죠. 불법 원인급여.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는 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대신 반환 청구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언제 반환 청구되는 거죠?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첩계약 사례는 불법의 원인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문이 적용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갑이 건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반사적 누구한테 넘어가죠? 첩에게 넘어가는데 이걸 무슨 이익이라고 말하죠? 반사적 이익. 그러니까 세 가지 용어 다시 말해볼까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뭐라고 그러죠? 반사적 법률행위. 반사적 법률행위에 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는 건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래서 급여물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데 이걸 무슨 이익이라고 말한다고요? 반사적 이익. 그럼 세 가지 용어 말해보세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에 불법 원인급여,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 자, 여기까지. 다시 또 원래대로 되돌아옵시다. 법률행위 뜻이 뭐라고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죠. 법률행위 다음에 공부하는 게 그게 이제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럼 책에다가 일단 의사표시는 의의를 먼저 쓰고 좀 하겠어요. 자, 의사표시 볼까요? 194페이지 봅시다. 194페이지 제일 위에 194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먼저 양가로 1번에서 의사표시에 의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죠? 땡땡 하시고 거기다 씁시다.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 자, 그렇게 썼으면 칠판으로 옵시다. 그럼 이쪽에 다시 와서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 다음에 항상 의사표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표의자. 그 다음 의사표시를 받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상대방. 그러면 일단 이게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한번 해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의사표시 아니에요.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거 의사표시죠. 그래서 이걸 무슨 의사표시라고 그러죠? 청약의 의사표시. 그다음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것도 의사표시죠. 그럼 얘는 뭐죠? 승낙의 의사표시. 그다음에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취소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건 의사표시도 아니다. 의사표시 맞죠? 그다음에 학원 올 때 못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러면 버스에 올라타는 거, 버스 올라타는 거 이런 건 의사표시 아니에요. 이렇게 뭐 팔겠다, 사겠다, 뭐 취소하겠다 말하는 건 의사표시 맞잖아요. 그 버스 올라타는 건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버스에 올라타면 그럼 버스에 이제 올라타게 되면 버스에 의해서가 나하고 승차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차 계약에 관해서 내가 의사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다음 점심 때 중국집에 가서 아저씨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이런 거 의사표시 아니에요. 이것도 의사표시 맞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한 거. 생일 선물 지난번 시간에 뭐 사주기로 했죠 우리? 핸드폰? 그래 여기는 좀 괜찮았는데 딴 데는 막 차 사주고 막 집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 생일 선물로 차 사주고 집 사주고. 그 내가 아들이라 그런가? 그래서 얘를 바꿔봤단 말이야. 남편이 아내한테 뭐 생일 선물 사주기로 했어요. 뭐 사주기로 했다. 바로 뭐 손수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거 얘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 기프티콘. 아내 생일 선물 기프티콘 보내주는 거. 그다음에 그것도 너무 비싸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모티콘 보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에 대한 마음하고 자식에 대한 마음이 완전 다르구나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이런 건 생일 선물 사줄게라고 말하는 건 의사표시도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의사표시고 얘는 아니에요.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쓴 걸 한번 봐봐요. 쓴 거. 의사표시 옆에다 뭘 썼죠? 법률관계. 그 포인트예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이라야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말이나 행동은 의사표시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거기 보면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혹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요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혹하는 법률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개념 정의하기도 하는데 그냥 가장 쉽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 나중에 3월달에도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5월달에도 공부하는 사람이 분명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기초과정 때 수업했던 내용 기본과정에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그럼 기초 기본 때 했던 거 다시 심화과정에 또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은 복습만 하면 웬만한 내용은 다 말할 정도까지 다 간단 말이에요. 복습만 제대로 하면. 근데 3월달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처음 듣는 거니까 그 3월달은 또 심화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쉽게 수업해 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난 상태에서 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한 4시간 내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감도 안 오고
그다음에 여러분은 대답을 쩌렁쩌렁하게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저 찾아와서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어떤 공부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답을 잘하냐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대답을 해주죠. 이 사람들이 대답만 잘한다고. 대답만 잘한다고. 그래서 문제는 하나도 못 푼다고. 그렇게 안심시켜서 돌려보내긴 하죠. 돌려보내긴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냥 기초 강의, 기본 강의 따로 시간 내서 열심히 들으세요. 이렇게 그 얘기 해주거든요. 이게 갑자기 와서 잘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그 여러분들 공부를 잘해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질문도 많이 해요. 그 용어 같은 거 많이 물어보죠. 뭐 추인이 뭐예요? 그다음에 의사표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봐요. 그럼 의사표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뭐라고 하면 돼요? 뭐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해주면 돼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또 추인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제가 가르쳐준 것대로 그냥 추후 인정의 준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써먹을 수 있게 돼요. 권리능력은 뜻이 뭐죠? 살아있어야 한다. 살아있어야 한다. 살아있으면 권리능력이 있는 거죠. 행위능력 뜻은 뭐예요? 미성년자가 아닐 것. 미성년자 아니면 행위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 의사능력은 제정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제정신이잖아요. 그럼 제정신이니까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의사능력이 있는 거죠. 좀 지나면 이제 자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사능력이 이제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요 의사표시는 뜻이 뭐라고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 자 그러면 요 예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건물 가지고 있고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게 청약의 의사표시죠. 먼저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예요?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은 청약자, 을의 이름은 상대방. 그 다음에 갑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갑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이름 뭐죠? 표의자. 을의 이름 뭐예요? 이 사람은 상대방. 먼저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심리적 과정이란 게 있어요. 밑에 내려가시면 조그만한 박스에 색깔 칠해져서 사례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거기 내용 차근차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니까 뭐 내용은 그렇게 이상한 게 없죠. 늘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패턴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현재 살고 있던 집이 가족들이 늘어서 이제 너무 좁아서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이 건물을 1억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라고 생각한 다음에 1억 원에 팔겠다 말로 하거나 또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뭐 하기 위해서? 이사 가기 위해서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라고 뭐 한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이사 가기 위해서 이게 바로 갑이 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 이유죠. 이게 이사 가기 위해서라는 게 이게 이제 동기라는 겁니다. 청약을 하게 된 이유, 연유 이걸 동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는 건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요건 효과의사. 건물을 팔아야지 1억 원에 팔아야지 라고 마음 먹는 건 뭐라고 표현한다? 효과의사.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하는 것 이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효과의사를 겉으로 드러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해서 이건 표시의사라고 그러고요. 말로 했다 편지를 보냈다 이건 표시행위라 그래요. 자 그럼 먼저 요 위의 예를 통해서 밑에 용어를 외워야 돼요. 밑에 용어. 그러면 차근차근 여러 번 읽어봅시다.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이 4단계가 있는데 4단계 뭐죠? 칠판 보고 읽어보세요. 차근차근.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다시 한번.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이렇게 매가리 없이 읽어서 이게 머릿속에 박히겠어요? 생전 안 해보던 내용을 하는 거니까 크게 다시 맨 앞에 뭐죠?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더 빠르게 해봅시다. 시작. 일단 여기까지는 잘 되죠. 동기하고 효과의사까지는 잘 되는데 이건 잘 안 되죠. 얘는 빨리빨리 해볼까요? 표시의사, 표시행위, 표시의사, 표시행위. 빨리빨리 5번 해봅시다. 시작. 표시의사, 표시행위, 표시의사, 표시행위, 표시의사, 표시행위, 표시의사, 표시행위, 표시의사, 표시행위. 더 빠르게.
그럼 다시 처음부터 이제 4단계 다시 해볼까요?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외울 때 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열심히 쓰거나 이러지 마시고 입에 자꾸 붙어야 되니까 자꾸 안 되는 분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면 자꾸 머릿속에 박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더 빨리. 더 빨리.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행위.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원 수강하게 된 그 동기도 똑같죠. 여러분 학원 수강하게 된 것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원 수강을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자격증 따려고요. 그러니까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학원 수강에 관해서 여러분 동기가 이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부분 다 평생회원이죠. 평생회원이니까 평생회원 뭐 한 100만 원 합시다. 그 100만 원에 계약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100만 원. 그 다음에 이걸 데스크에 말해봐야지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카드를 이제 꺼내서 긁은 거예요.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서 이게 수강 계약에 뭐가 되는 거죠? 동기가 되는 거죠. 100만 원에 계약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건 뭐예요? 이건 효과 의사. 그다음에 이건 데스크에 말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표시 의사. 그다음에 카드로 긁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표시 행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행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순서를 다 거쳐서 의사 표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동기라는 게 이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외부에서 알기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전에 그 수업 받았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분은 그 수업 시간에 뭐 쓰라 그러면 이게 좀 써야 되잖아요. 쓰라 그러는데 안 써. 그래서 제가 그분을 눈여겨보게 된 거죠. 뭐 좀 쓰라 그러는데 써야 되는데 안 써요. 그리고 그 복수도 별로 잘 안 해요. 복수도 별로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간혹 그 수업하다가 경매 얘기를 해주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귀를 쫑긋해서 엄청 듣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신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당신 수업도 안 듣죠? 그랬더니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민법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공법 듣죠?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공시법 듣죠? 끄떡끄떡. 그다음 세법 듣죠? 끄떡끄떡. 중개탑법 안 듣죠? 안 들어요. 개론도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분 뭐 하는 사람일까요? 경매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경매 공부. 그러니까 경매를 하려고 하니까 기본 필요한 지식이 좀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그 경매 법원에 가보면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가득해요. 대표적으로 하여튼 그분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아줌마들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 경락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막 쓰는 거죠. 막. 내가 보기에는 그 금액으로 써내서 뭐 수리하고 이렇게 팔면 오히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세금까지 계산해 보면. 근데도 막 쓰는 거죠. 저는 아줌마들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이기는 건 원샷불로. 근데 그분은 경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 수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특별한 그 동기가 합격이 목적이 아니죠. 합격이 동기가 아니고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학원 수강을 하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지금까지 제일 기억났던 분은 이분은 스케줄이 엄청 복잡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분 수영장을 가세요. 수영장을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진을 다 빼고 학원에 와요. 학원에 와서 4시간 동안 1교시도 주무시고 2교시도 주무시고 3교시도 주무시고 4교시 내내 자요. 내내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면 오늘 수업 어땠어요? 그분이 해줬던 얘기예요. 완전 개운했어요. 4시간 자니까 완전 개운하죠. 근데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 김밥인가 몇 개 먹고 어디 갔냐면 이분은 또 서예 학원에 가요. 서예 학원에 이렇게 가서 그래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꽃꽂이 학원에 가요. 그리고 다시 저녁반에 다시 와요. 그래서 또 똑같아요. 1교시도 자고 2교시도 자고 3교시도 자고 4교시 푹 주무시다 가세요. 푹 주무시다 뭐 엎어져 자기도 하고 뭐 들어 자기도 하고. 그래서 나 나중에 그분이 하도 그렇게 생활하니까 물어봤어요. 너무 특이한 분이니까 학원에 도대체 왜 나오시는 거냐고. 했더니 자기는 집에 있으면 화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 자기는 병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집구석에 있기 싫어서 학원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 학원 수강의 동기는 뭐예요? 그냥 집구석에 있기 싫어서 이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동기라는 게 대부분 예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 사람 마음속 안에 있는 거니까 외부에서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표현할 때 동기는 그래서 얘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표현할 때 다시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시의사 역시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의사표시 내용인 건 두 가지인데 뭐와 뭐죠? 읽어볼까요? 효과 의사하고 표시 행위가 의사표시의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을 나눠본 건 뭐냐면 이 네 단계로 분석을 해서 의사표시 내용인 거하고 아닌 걸 구별하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중에 의사표시 내용이 아닌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라고요? 동기하고 표시 의사는 의사표시의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되는 건 뭐죠? 효과 의사하고 표시 행위예요. 그러면 의사 표시는 의사 더하기 표시예요. 의사 더하기 표시. 그럼 앞에 있는 의사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의사는 이걸 효과 의사를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표시는 표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를 효과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기도 합니다. 다시 의사 표시 내용이고 두 가지는 뭐라고요? 효과 의사하고 표시 행위.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1억 원에 제대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음 먹은 효과 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완전 뭐하죠? 일치하죠. 그럼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and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읽어볼까요? 이걸 무슨 의사 표시라고 한다? 정상적 의사 표시라고 그럽니다. 다시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걸 무슨 의사 표시? 정상적 의사 표시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의사 표시의 존재 이건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인가요? 효력 요건인가요? 의사 표시의 존재는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법률 행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의 존재는 법률 행위의 무슨 요건이죠? 성립 요건. 그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거. 이건 무슨 요건이죠? 효력 요건이죠. 그러면 먼저 의사 표시가 있었으니까 무슨 요건 갖춘 거예요? 성립 요건 갖추었고 그다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니까 무슨 요건까지 갖춘 거죠? 효력 요건까지 갖춘 거니까 이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겁니다. 다만 언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길까요? 언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조금 또 다른 사례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취소하는 내용 하나 배웠으니까 이거 해보죠. 갑 건물 가지고 있고 을과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사기 당했으니까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이거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를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뭘까요? 취소권자. 을의 이름 뭐가 되죠? 그냥 상대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취소는 뭐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니까 얘는 취소하겠다라는 내용 증명우편 서면을 보내는 것도 되고 전화해서 취소하겠다 또는 말하겠다 이건 상관없어요. 서면으로 하는 것도 되고 구두로 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만 요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어요. 갑이 취소하겠다는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편지를 작성해서 그다음 이걸 우체통에 투입한 거예요. 그다음 을의 주소에 편지가 배달됐어요. 그리고 을이 그 내용을 다 읽었다는 겁니다. 편지를 작성해서 우체통에 투입했고 편지가 을의 주소지에 배달됐고 을이 그 편지를 다 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죠. 다만 취소한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효력 상실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효력 상실하는 건 맞는데 3월 1일부터 효력 상실하는 거예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효력 상실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그 효과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뒤로 가는 걸 소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이렇게 돼요. 읽어볼까요? 취소하면 이 법률행위는 어떻게 된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시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그 편지를 작성하는 건 이건 표백이라 그래요. 표백. 표백하면 뭐 생각나요? 표백 그러면 하이타이 생각나죠. 하이타이 세제. 근데 여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는 표백이라는 표자에 R을 백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걸 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체통에 투입한 건 뭐라고 그럴까요? 얘는 발신이라고. 발신. 을의 주소지에 편지가 배달됐어요. 이건 뭐죠? 도달.
자, 을이 그 편지를 다 읽었다. 이건 요지라 그러면 요지. 요지 그럼 뭐 생각나요? 요지 그러면. 그지 이거. 요지는 이제 이게 완료할 때 요자고요. 이게 알지자예요. 아는 걸 완료했다. 다 읽었다는 걸 요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편지 작성하는 건 뭐라고 하고 표백했다고 하고 우체통에 투입하는 건 발신했다고 하고 의뢰 주소지에 배달된 건 도달됐다고 하고 우리 편지를 다 읽은 건 요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 밑에 두 단어 가지고 쭉 연결해서 말해보세요.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표백, 도, 발신, 그다음 도달, 요지. 잘 안 되죠 용어가. 다시 표백, 발신, 도달, 요지. 한 번 더. 표백, 발신, 도달, 요지. 머릿속에 상황을 떠올려서 한번 해보세요. 편지 작성하는 건 뭐고? 표백. 우체통에 집어넣는 건 발신. 의뢰 주소지에 배달된 건 도달. 의뢰 그 편지를 다 읽은 건 요지. 자, 그러면 이때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맞는데 언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효과가 생길까요? 아니 그러니까 요 중에서 표백한 때 이런 효과 생기는 거예요. 발신한 때 생기는 거예요. 도달한 때 생기는 거예요. 요지한 때 생기는 거예요. 요지를 고르면 안 돼요. 요지를 고르면 그 편지가 의뢰 주소지에 갔는데 을이 계속 그 편지를 읽어야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게 요지잖아요. 편지를 받기는 했는데 얘가 계속 죽을 때까지 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발신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신은 그냥 우체통에 투입하기만 하면 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우체통에 집어넣기만 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효과가 생기니까 의뢰 주소에 편지가 가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지주의는 이건 상대방을 더 보호하게 되는 거고 발신주의는 요 표의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거고 표백주의는 오로지 표의자만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의자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건 이건 뭐다? 도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예요? 상대방 있는 경우죠.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도달한 때.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걸 고르면 안 됩니다. 발신을 고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니까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낼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자기 별도로 상대방이란 게 없으니까 표의자가 자기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표백한 때 효력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백에 이제 요걸 적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정상적 의사 표시의 경우에 의혹한 대로 효과 발생한다. 그다음 상대방 없는 경우에는 표백, 상대방 있는 경우에 도달. 요 내용을 보조단 여백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 왼쪽 여백에 쓸만한 공간 많이 되죠? 거기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쓰세요. 저 꺾으면서 해놓은 부분. 요거 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의혹한 대로 효과 발생하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표백한 때,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도달한 때 각각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까지만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추지 마시고요. 요 내용을 좀 비춰, 여기 내용을 좀 비춰주세요. 자, 쓰셨어요? 여러분 썼죠? 여러분 쓴 거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쓴 거. 정상적 의사표시로 썼는데 이건 어떤 경우를 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정상적 의사표시. 그러면 이때 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도 갖추고 효력요건도 갖춘 거니까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의혹한 대로 효과가 생기냐면 첫 번째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표백한 때 효력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대방 있는 경우에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게 원칙이죠? 도달한 때. 그 다음 이제 펜 놓고 다시 칠판 놓을까요? 자, 이번엔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계약서에 1천만 원으로 잘못 적은 거예요. 여기는 마음먹은 효과 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앞에 B자를 붙입니다. 얘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 그래요. 그러면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반드시 무슨 의사표시일 때? 정상적 의사표시일 때라야만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먹은 효과 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 행위가 불일치한다. 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건 맞는데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요 의사 표시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비정상적 의사 표시. 그럼 이때 이는 비정상적 의사 표시니까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는 효과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실제로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이루어졌을 때 이걸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예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하게끔 해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 이걸 유효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되고 아예 무효로 만드는 것도 되고 개인으로 하여금 선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유효로 할 건지 무효로 할 건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건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려면 이에 관한 법조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래서 법조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조문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비진이 표시라고 해서 몇 조 있죠? 107조. 107조 동그라미 할까요? 가끔 이렇게 조문에 동그라미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조문의 숫자를 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몇 조라고요? 107조. 넘겨볼까요? 통정의 표시 있죠. 통정의 표시는 몇 조예요? 108조 동그라미 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109조 있죠. 109조 동그라미. 그다음 또 한 장 넘어가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110조가 있죠. 이렇게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 법률행위 효력을 의사표시 효력을 확정하기 위해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조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조문의 내용은 당연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 첫 번째인 비진의 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